결국에는 주택시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우상향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상향한다고 하는 사람만 결국 살아남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미시적으로 다른 수급 정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 거시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른 거시적 정책 변화를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사라질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15년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소 도발적입니다. 왜 시장에는 강세론자만 살아남고 약세론자는 사라지는가? 하하하하하. 이것은 어쩌면 저의 운명에 관한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새 아파트 건설이 멈췄다. 2년 뒤에 역대급 대란이 온다. 막 그런 공포가 있다. 이것도 한국경제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상들을 주긴 하거든요. 사실 주택가격이 수요하고 공급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되게 공리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경제를 상품 중심으로 경제를 해석하는 그런 상품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주택 같은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요하고 공급으로 결정이 될까요? 가격 결정 요인에 수요하고 공급밖에 없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수요 공급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런 거시 지표인 마이크로, 그러니까 매크로 요인이랑 미시 지표인 마이크로 요인이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을 서로 따지고 막 수요적인 요인, 막 공급적인 요인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미시적인 관점의 그런 해석이거든요. 근데 주택은 GDP, 성장률, 그리고 금리, 또 이제 대출 성장률, 물가, 그런 실업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그 거시적인 지표에서부터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수요하고 공급 간의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더라도 그냥 매크로한 영향이 더 커버리면은 그냥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매크로 지표 중에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금리이죠. 근데 우리는 금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나 금리야 하기 전까지는 금리 올려도 주택 가격 오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금리가 막상 쫙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정말 얄짤없이 주택시장이 초토화가 됐죠. 그게 22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정말 주택가격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21년 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는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매크로 지표이고 금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금리는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물가 목표제, 1990년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도입한 제도가 물가 목표제고,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최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택가격은 그래서 물가죠. 주택가격은 물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금리는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가격이 변화한다 해서 금리를 막 올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물가가 변하면은 금리가 변하고, 금리가 변하면 주택 가격을 변하게 하는데요. 근데 주택 가격이 설령 급격한 상승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니까 금리를 올리자, 이런 식의 의사 판단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엄청 내려가니까 좀 금리를 내리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리 결정 요인이 물가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결국 금리를 결정할 때 있어서 물가 목표제라는 걸 쓸 정도로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 가격, 자동차 가격,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지만 주택 가격이 정말 아무리 많이 변하더라도 금리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그래도 미국 같은 그런 여러 나라들은 그 주거비를 임차료도 넣고 자가주거비도 넣어가지고 물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건데, 주택이 완전 빠지면 안 되니까 주거비도 넣고 임차료도 넣어요.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표의 30% 이상이 주거비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뭘 하죠? 주거비가 크게 올라가면은 좀 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한국은
한국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넣지 않습니다. 자가주거비 넣지 않고요. 임차료만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만 임차료만 집어넣지 않고 자가주거비를 이렇게 넣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OECD로 하는 나라는 뭐 한 38개 나라, 40개 나라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0개 나라는 현재 자가주거비를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절반 정도 되는 나라가 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안 집어넣는 나라에서도 한국이 주거비 비중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변화시키면서 그럼 금리를 변화시키면은 매크로 요인이니까 주택 가격이 변하는데 거꾸로 주거비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에 미칠 영향이 한국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비가 한국은 또 전세까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월세하고 전세가 있는데 우리는 전세까지 있기 때문에 전세는 또 금리로 환산해 버리게 되면은 전세가 2배 올라가도 금리가 반토막 나면은 실질 전세는 올라간 게 아닌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얼마나 이 버퍼가 있는지라고 그렇게 이제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가주거비 반영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용접근법이 있고 뭐 취득접근법은 이건 새로 취득했을 때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 비중 차이가 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자가주거비를 도대체 어떻게 넣는 게 좀 더 현실적이냐 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자가주거비 직접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저런 고민해도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임차료만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도대체 왜 그 소비자 물가에 주거비 반영을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가라는 거는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물가는 임금에도 영향을 주고 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뭔 얘기냐면은 주택 가격 부분을 물가 지표에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물가 지표상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임금 협상에서도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형태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또 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금도 물가를 추종하잖아요. 그럼 물가를 추종하는데 그 물가에 주택 가격이 들어가면은 한국처럼 주택 가격이 우상향이 강하게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물가 집어넣으면은 임금이 물가 연동으로 가니까 임금을 되게 높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뺄 요인이 작동을 하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물가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물가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그 물가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품들을 종합해서 딱 만드는 거지 이거를 주거비로 크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 기능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 실질화를 위한 그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물가라는 거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다른 국가 정책의 그 준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자가주거비를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러 가지 이런 국가 정책의 주요한 준거치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는 것보다 반영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런 제도 시스템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21년에 한은에서 이 자료를 내고 나서 23년 국정감사 때 이게 한번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는 통계청 국감 때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 그 관련한 보고서가 8건인가 있는데 그걸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에 왜 주거비 넣지 않냐 이런 지적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나 역시 일부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씹혔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의 주택정책 목표가 가격 안정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잡았으면은 금리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하지만 금리가 내리거나 급격한 인상할 때 주택가격은 어떤 미시적 수급 정책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책을 다루는 게 우리의 미시적인 정책인데 주택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수요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 수요 공급 정책을 열심히 다뤄봐야 금리가 그냥 확 내려버리거나 확 올려버리면은 거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 공급 정책이 실패한 거에 면죄부를 줄 수 없죠. 이게 부동산과 정체라는 김시현 수석이 썼던 책이 이걸로 약간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이거는 수요 공급 정책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수요 공급 관점에 접근을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결국 그 수요 공급이라는 건 되게 미시적인 레벨이고 거시적인 정책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못 잡았어.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막 과열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정책 변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주택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하고 그 상승한 물가 지표로 인해서 금리를 조정할 압력이 발생하지만은 한국은 주택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자가주거비가 물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으니까 금리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를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우리나라의 구조는 도대체 장점이 뭐고 뭘 추구하고 뭘 놓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가 결국에는 주택 가격을 넣는 것이 한국처럼 자산 시장에서 주택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결국은 임금과 연금, 이런 다른 국가 시스템에 연계되면서 그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특히 고용주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억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주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지만 미국 보세요. 미국 주거비 급등하면 PCE 급등 이어지죠. 그래서 주거비 안정을 하라, 이런 대책이 나와요. 왜냐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른 경제 부분에서 같이 매크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받게 되는데, 주거비 안정화라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주거비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주거비 안정을 위해 가지고 신규주택 착공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씁시다.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자. 막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 금리를 올리는 게 거시경제 활동에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주거비가 급등해요. 그러면은 이게 구조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은 자산가격의 일부니까 자산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자산가격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못 주고요. 물가는 정체하는데 주택가격만 급등이라는 그런 조합이 상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봐볼게요. 한국도 보조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임대료 상당액법으로 주택가격을 넣게 되면은 물가지표에서 차지하게 되는 우리나라 주거비 비중이 28%로 올라가요. 현재는 9.8%인데 이게 28%로 거의 3배 정도 올라갑니다. 미국이 임대료 상당액법으로 주거비를, 임차료라는 자가주거비를 넣고 있고 그게 여기 31.3%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가주거비가 주거비의 상당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가중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나라가 자가주거비가 임대료 상당액으로 가중하다 보니까 전세 월세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싸게 가중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주택가격이 GDP의 2배밖에 안 되고 우린 GDP의 3배나 되고 있는데 우리의 자가주거비가 더 싸게 반영된다는 건 넌센스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로 그 반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240이 아니라 거의 이게 한 360으로 가가지고 주택만 한 40-50%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니라 그냥 월간 부동산 실거래가, 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물가 지표일 수도 있어.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나라 영국도 임대료 상당액법을 반영해서 주거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일본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물가지표에서 주거비가 18% 정도 들어가고, 캐나다도 약 20% 정도 들어가고, 많은 나라들이 주거비를 자가주거비를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가지표 계산할 때 주택 정책을 주택 가격이 앙득을 하면은 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주택 공급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을 쓰자라고 자연스럽게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를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데, 오직 거의 한국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됐습니다. 그냥 주택 가격이 아무리 앙당하더라도 주거비 임차료는 안 오르니까 임차료는 어떻게 또 전세로 환산해서 금리로 때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만약에 베팅을 한다, 이거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역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조정선수하고 똑같고요. 주택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그 순풍이 짱짱한 상태, 뒤에서 막 뒷바람 쫙쫙 불어주니까 뭐 노도 안 졌는데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구조적 상승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냥 자산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자산가격 상승에 기반해서 대출 만들어지고, 그 대출이 만들어지면 또 대출에 기반해서 예금이 만들어지고, 은행 대출 확대가 GDP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하시는 분들이 다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그런 정책을 피면은, 외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피는 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거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데 우리는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뭐 피든 안 피든 GDP나 이런 거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마치 만약에 주택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핀다 그러면 갑자기 뭐 좌파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뭐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 이러면서 갑자기 좌파로 낙인 찍혀가지고 왜냐면 대출 확대는 성장의 플러스로 잡히는데 이거를 반대한다 생각하니까는 좌파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정책의 그 수요 공급상의 정책 실패를 결국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 나왔을 때 그 앙등이 결국 매크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쿠션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수요 공급 실패하면은 주택 가격 앙등으로 막 빵빵 나와버리는 거고 그거를 건들라 치면은 갑자기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아무리 비싸지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처럼 금리 상승을 만들어낼 구조적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조정은 언제 오냐? 오직 매크로가 변했을 때만 오더라고요. 첫 번째, GDP가 급격한 마이너스일 때, 97년, 08년. 두 번째,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을 때, 22년, 23년. 이런 급격한 매크로 변화가 있을 때만 주택 가격의 조정이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시적인 하락 요인이 사라지고 미시적인 수요 공급 요인으로는 아무리 손을 대봐야 그냥 금리가 추세적으로 우하향해버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야, 금리가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니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을 미친 듯이 하자. 수급 밸런스를 다 깨가지고 그냥 막대하게 해버리자. 이런 미시적인 그 수급 정책을 쓸 정책론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급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근데 수급 밸런스를 맞춰봐야 추세적으로 그 금리가 내려오고 우상향 한다면은 모든 수요 공급 밸런스 정책은 틀리는 거예요. 특히 주택이 금융화된 그런 시점에서 공급은 그래서 별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수요 촉진 정책이 1, 2랑 맞물리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 경기 촉진해서 GDP 플러스로 만들고 이런 것 주류 경기에서 환영을 하죠. 그래서 막 이런 그림 같은 느낌인데 저는 하락문자라고 이름하기가 좀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PIR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보다 요즘에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더 주택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지방에도 싼 주택 있다, 빌라 주택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전 동세대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동가격으로 주택을 못 사는 수준이고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그 퀄리티가 너무나 내려왔는데 그런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주택 가격의 우상향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주택 가격이 앙등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딱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수급 정책으로 쓰자고 말하는 거는 뭐 완전 태풍 치는데 뭐 여기 서 있으면은 태풍이 안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서 있는 거죠. 제가 막 이런 히어로물의 주인공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주택가의 우상향을 지지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거대하고 광범위하고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주택시장이 비싸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사라져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유튜브는 뭐 19년 말부터 그때부터 했지만 제 애널리스트 시절에 13년부터 18년까지는 주택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그런 논리를 아주 오랜 기간 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뒤집어 보면은 뭐 막 수요 공급 논리를 엄청 알고 거시경제학을 엄청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종종 헛소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저한테 붙여진 호칭이 너무 잘 맞춘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나 주택가격 우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2020년부터 19년 20년부터는 주택시장 약세장으로 전망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틀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택시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우상향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상향한다고 하는 사람만 결국 살아남는 거고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미시적으로 다른 수급 정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 거시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른 거시적 정책 변화를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영원히 상승만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건데요. 그럼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가격 구조를 가진 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진짜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얘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2부를 좀 준비해서 2부가 될 수 있고 3부가 될 수 있고 계속 될 수 있지만 2부를 준비해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시장 안정론자로 살기 힘들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힘을 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